청개구리 이야기 훈민출판사 낭독 이성은. 개굴개굴 개굴개굴 아주 오랜 옛날 청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이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든지 거꾸로 행동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자. 엄마의 말에 아기 청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벌레를 잡아먹으러 서쪽 산으로 갈래요.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서쪽 산으로 갈까?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기 청개구리들이 소리쳤어요. 아니요.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팔짝팔짝 뛰어갔답니다. 아기 청개구리들은 우는 것조차 엄마와 반대로 했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개굴개굴 하고 울어보렴. 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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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개굴, 개굴개굴. 꿀개, 꿀개. 반대로 우는 연습을 하던 아기 청개구리들은 금방 실증이 난 듯 팔짝팔짝 멀리 뛰어갔어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지요. 엄마 청개구리는 따뜻한 땅속에 집을 꾸몄어요. 얘들아, 엄마랑 겨울잠을 자러 가야지. 싫어요. 겨울에도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얼어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사히 겨울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어요. 청개구리 가족이 숲에서 애벌레를 잡고 있었어요. 얘들아, 깊은 숲속에는 무서운 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렴. 그러자 아기 청개구리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뱀이 뭐가 무서워요? 뱀을 만나면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깔깔거리며 숲속을 마구 뛰어다녔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야단을 쳤어요.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네, 알았어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나 야단칠 때뿐이었어요. 엄마가 속이 타서 찬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자 아기 청개구리는 금세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엄마 청개구리는 밤낮으로 아이들 걱정만 하다가 그만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내가 없으면 저 철없는 것들은 누가 돌볼까? 엄마 청개구리의 근심은 깊어만 갔어요. 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아픈데도 아기 청개구리들은 장난만 쳤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끼리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기 청개구리들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어디 놀러 가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집을 잘 보고 있을게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아니란다. 엄마가 병이 들어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제잘제잘 떠들기만 했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제야 아기 청개구리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내가 죽었어도 이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어야 할 텐데. 언덕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대로 냇가에 묻어주겠지? 엄마 청개구리는 이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거든 꼭 냇가에다 묻어줘야 한다. 알았지? 걱정 마세요, 엄마. 냇가에 묻어드릴게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다짐을 꼭 받았어요. 얼마 뒤 엄마 청개구리는 정말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 않을게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슬피 울다가 문득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소원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셨잖아. 얘들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은 꼭 들어드리자. 그래.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청개구리를 위해 마지막 효도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냇가로 달려가 정성껏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힘을 모아 살아야 해. 그동안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잘 생각해보자. 아기 청개구리들은 먼저 굴게 하고 울던 버릇부터 고쳤어요. 개굴. 그런데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조금 뒤 세찬 바람이 불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우르르 쾅!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소나기로 바뀌었어요. 냇물도 금세 불어나 거센 물결이 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가겠어! 아기 청개구리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굴.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구슬프게 울어댔어요. 다행히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은 무사했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을까?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야. 개굴. 그 뒤로 청개구리들은 비가 올 때마다 개굴 하고 요란스럽게 울어댔어요. 혹시나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였답니다. 견우와 직녀. 출판사 훈민출판사. 낭독 이성은. 아득히 먼 오랜 옛날 흰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직녀는 아름답고 착할 뿐만 아니라 배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지요. 허허, 내 딸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구나. 임금님은 직녀를 몹시 어여뻐했어요. 찰그락 어느 따뜻한 봄날 배를 짜던 직녀는 솔솔 불어오는 꽃향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어머, 향긋한 꽃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직녀는 일손을 멈추고 배틀에서 일어나 들꽃이 가득 핀 언덕으로 사뿐사뿐 걸어갔어요. 직녀는 까르르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언덕 위를 뛰어다녔어요. 그때 소를 모는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어요. 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인걸? 직녀도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정말 늠름하신 분이구나.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듯 소가 음메 울었지요. 젊은이의 이름은 견우였어요. 소를 몰며 밭을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직녀공주님, 나와 결혼해주세요. 견우의 청혼에 직녀의 볼이 꽃잎처럼 발그레해졌어요. 저도 견우님과 결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직녀는 궁궐에 돌아와서도 견우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배도 잘 짜지 않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어요. 견우도 직녀만 그리워했지요. 직녀공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견우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 밭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소는 우물우물 풀을 뜯기만 했지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직녀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여봐라, 직녀가 왜 요즘에 동배를 짜지 않느냐? 직녀를 보살피는 선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뭐라고? 직녀가 소몰이꾼을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다니 더욱 괘씸하구나. 임금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임금님은 당장 직녀를 불러 호통을 쳤어요. 소몰이꾼 견우를 만난다는 말이 사실이냐? 배도 짜지 않고 있다고? 용서해주세요, 아바마마. 하지만 저는
견우님을 정말 사랑해요. 직녀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직녀에게 실망한 임금님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임금님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멀리 떼어놓기로 했어요. 직녀는 서쪽, 견우는 동쪽으로 보내거라. 견우와 직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도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월 7일에 단 한 번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주마. 견우와 직녀는 7월 7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1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짜고 밭을 갈았어요. 드디어 7월 7일이 되자 강가로 달려나갔어요. 견우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직녀공주, 잘 지냈나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펼쳐진 은하수가 너무 깊고 넓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 눈물이 비가 되어 세상에 주룩주룩 내렸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해마다 7월 7일이 되면 홍수가 났어요. 시냇물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고 집과 가축들이 둥둥 떠내려갔죠. 동물들도 먹이가 없어 굶게 되었어요. 마침내 견디다 못한 동물들이 모여 두런두런 회의를 열었어요. 왜 7월 7일만 되면 홍수가 나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해서 그래. 그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되겠네. 꿀꿀.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깍깍. 좀 방법이 없을까?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궁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까치와 까마귀들이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 뭐? 너희들이 어떻게? 동물들이 한 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모두 모여 날개를 맞대고 줄을 지어 서서 두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그 말에 동물들이 기뻐하며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우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또다시 7월 7일이 되었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맞대어 다리를 만들었어요. 어서 우리를 밟고 강을 건너세요. 견우와 직녀는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 드디어 손을 마주잡고 꼭 껴안았어요. 직녀공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견우님. 깍깍. 까치와 까마귀들은 흐뭇해하며 하늘을 빙빙 날았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어준 뒤부터 7월 7일이 되어도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가끔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며 흘리는 눈물이 보슬보슬 이슬비나 부슬부슬 가랑비가 되었지요. 그 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고 부르고 까치와 까마귀가 놓는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흥부와 놀부. 글 배효정, 그림 박문희. 훈민출판사. 어느 고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고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해버렸어요. 흥부는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도 아무 불평 없이 형의 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였어요. 흥부에게는 아이들이 9명이나 있었어요. 놀부는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밥을 축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마구 휘두르며 흥부에게 덤벼들었어요. 내 이놈 흥부야!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 셈이냐? 잘못했어요, 형님. 흥분의 가족은 놀부에게 쫓겨나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 배가 고파요. 굶주린 아이들이 칭얼대자 흥부는 가슴이 무척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요. 형님, 제발 보리쌀이라도 조금만 꺼주세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양식을 꿔달라는 거냐? 놀부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고 형수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흥부는 밥알이라도 얻을까 하고 또 반대쪽 뺨을 내밀었죠.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비 부부가 흥분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알을 깨고 새끼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하루는 아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흥부를 불렀어요. 흥부가 얼른 달려가 보니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졌구나. 흥부는 새끼 제비의 다리를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았어요. 흥부의 정성으로 다친 새끼 제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자 제비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제비들은 마당 위를 한 바퀴 돌더니 휘잉 하고 날아갔어요. 잘 가거라 제비들아. 내년에 또 오렴. 흥분의 식구들은 정이 든 제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음해 봄, 제비들은 잊지 않고 다시 흥분회를 찾았어요. 아버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비의 입에 뭔가 물고 있는가 했더니 흥부에게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박씨잖아. 흥부는 박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지붕 가득 열렸어요. 닭으로 물바가지를 만들면 되겠다. 아니야, 쌀바가지가 더 잘 어울려. 아이들은 박을 구경하며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흥부 부부는 박을 타서 톱질을 시작했죠.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커다란 박이 반으로 쩍 갈라졌어요. 박 속에서는 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이게 웬 쌀이야? 흥부 부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다른 박도 한번 타봐요. 흥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른 박을 골랐어요. 펑!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번에는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펑!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번쩍 나타났어요. 주인님! 이번에는 하인들이 주르르 나와 흥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흥부네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놀부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셈이 난 놀부는 한달음에 흥부에게 달려갔어요. 왜 이놈? 이 많은 재산을 모두 어디서 훔친 것이냐? 아닙니다, 형님.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지난해 봄에 새끼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흥부는 놀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집 뒷동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제비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저놈으로 하자. 놀부는 제비를 향해 돌멩이를 힘껏 던졌어요. 돌에 맞은 제비는 땅으로 빙그르르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옳지, 잘 됐다. 내가 다리를 치료해 줄 테니 내년 봄에 박씨를 듬뿍 물고 오너라.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며 낄낄 웃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로 박씨를 물고 제비가 날아왔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정성을 다해 박을 길렀죠.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집에도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는 아내를 불러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테니 두고 봐. 놀부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펑! 박이 큰 소리를 내며 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박 속에서는 금은보화는커녕 무서운 도깨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으악! 놀부 살려! 도깨비들은 몽둥이로 놀부 부부를 마구 혼내주었어요. 착한 동생을 괴롭히는 이놈, 어디 맛 좀 봐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놀부는 도깨비들에게 싹싹 빌었답니다. 도깨비들이 놀부네 집을 모두 부순 탓에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소문을 듣고 착한 흥부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나는 이제 쫄딱 망하고 말았구나. 놀부가 눈물을 흘리며 흥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함께 살아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놀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흥부는 형님을 모시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좁쌀 한 톨. 글 배효정, 그림 김순금, 훈민출판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심지가 아주 굳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열심히 글 공부를 하여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좁쌀 한 톨을 내밀며 말했어요. 먼 길을 가는데 좁쌀 한 톨뿐이구나.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잘 간직하거라. 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길을 가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총각은 주인을 불러 좁쌀을 맡기며 말했어요. 귀한 좁쌀이니 아침까지 잘 간수해 주시오.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쌀 한 톨을 받아들고 혀를 끌끌 찼어요. 아무리 봐도 흔한 좁쌀이구먼. 이까지 좁쌀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주인은 입을 쭉 내밀고 투덜거렸어요. 저 총각이 날 놀리려는 게 아닐까? 은근히 화가 난 주인은 들고 있던 좁쌀을 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마침 쥐가 쪼르르 달려와 좁쌀을 냉큼 물고 달아나 버렸죠.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인을 찾았어요. 길을 떠나야 하니 어제 맡긴 좁쌀을 돌려주시오. 그깟 좁쌀이 뭐라고 내놓으라는 거요? 저에겐 아주 소중한 좁쌀입니다. 쥐란 놈이 벌써 물어가 버리고 없어. 그럼 그 쥐라도 잡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꼼짝도 않겠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하루 종일 길을 찾다가 날이 저물자 다시 주막을 찾았어요. 주인장, 이 쥐를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좀 돌려주시오. 주인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쥐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나 더러운 생각에 쥐를 광에 휙 던져버렸어요. 마침 지나가던 고양이가 쥐를 냉큼 낚아챘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짐을 꾸리며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맡긴 그 쥐를 돌려주시오. 그게 고양이가 그만. 주인이 더듬거리며 사정을 말하자 총각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고양이를 안고 길을 재촉하던 총각은 밤이 되자 주막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죠. 주인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폴짝 뛰어내려
말을 메어둔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 힝 하고 날뛰었어요. 그 바람에 그만 고양이가 말굽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인은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어요. 그게 그 말에게 밟혀 죽고 말았어. 총각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고양이라오. 어쩔 수 없소. 말이라도 끌고 가는 수밖에. 주인은 사정을 말했지만 총각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총각은 말을 타고 편안히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다시 주막에 들렀죠. 어서 오세요, 손님. 총각이 말을 맡기자 주막 주인은 흔쾌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주인은 외양간에 말을 메어두었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총각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주인이 총각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곱비 풀린 황소가 들이받아 말이 그만 죽고 말았다오. 총각은 주인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할 수 없소. 말을 죽인 황소를 데려가겠소.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소? 주인은 총각의 말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게 싫으면 말을 당장 살려내시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각에게 황소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타고 느릿느릿 한양에 도착했어요. 아, 드디어 한양에 왔구나.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 낯선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장, 내가 과거를 볼 때까지 황소를 좀 맡아주시오. 값은 잘 치러주리다. 집주인은 좋아하며 그러라고 하였어요. 마침 그 집은 소장수의 집이었거든요. 다음 날 총각이 과거를 보러 나서려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총각, 이를 어쩌나. 집주인이 허둥지둥 총각에게 달려왔어요. 내 아들이 그만 잘못 알고 자네 황소를 팔아버렸지 뭔가. 허락도 없이 남의 황소를 팔다니 당장 찾아오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 황소를 정승댁 따님의 생일잔치에 쓰려고 벌써 잡아버렸다는군. 뭐요? 내가 직접 그 정승댁에 가봐야겠소. 총각은 그 길로 정승댁으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아무래도 정승께서 내 황소를 물어내야겠소. 정승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총각은 어떻게 황소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꼭 그 황소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우겼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껄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미 먹어버린 황소를 어떻게 물어내란 말인가? 그럼 황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데려가야겠습니다. 하하하, 자네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구먼. 기꺼이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정승댁 사위가 되었어요. 훗날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고 어진 관리가 되었답니다. 죽은 돈과 산 돈. 글 김연애, 그림 황문희, 훈민출판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은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엽전 한 잎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거 참 귀한 엽전을 떨어뜨렸으니 이를 어쩌나. 부자 영감은 안타까운 듯 개울을 바라보았어요. 엽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부자 영감은 바지를 둘둘 걷어붙이고 개울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엽전을 찾았어요. 분명히 여기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영감님,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마침 다리를 건너던 농부들이 물었어요. 엽전을 찾고 있다네. 그러자 농부들도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영감님, 우리가 함께 찾아드릴게요. 고맙네. 엽전을 찾으면 한 입씩 줄 테니 잘 찾아보게. 농부들은 그 말을 듣고 부자 영감이 엽전을 많이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 영감과 함께 열심히 개울바닥을 뒤졌답니다. 얼마 뒤 한 농부가 소리쳤어요. 여기 엽전 한 잎을 찾았어요. 농부가 엽전을 찾았다는 말에 부자 영감은 몹시 기뻐했어요. 드디어 찾았군. 고맙네. 부자 영감이 개울 밖으로 나가자 한 농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영감님, 잃어버린 돈이 엽전 한 잎입니까? 그렇다네. 잃어버린 엽전을 찾아주었으니 약속대로 자네들에게 엽전 한 입씩을 주겠네. 부자 영감은 농부들에게 엽전 한 입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니, 겨우 엽전 한 잎을 찾으려고 우리들에게 개울을 뒤지게 했나요? 한 농부가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어요. 부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겨도 된단 말입니까? 다른 농부도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어요. 화를 내는 농부들에게 부자 영감이 말했어요. 개울에 빠진 엽전을 찾지 않으면 영영 죽은 돈이 되고 말지. 하지만 다시 찾으면 이렇게 산 돈이 되어 귀하게 쓰이지 않겠나? 그제야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영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죽은 돈을 살려낸 것으로 족하니 이 엽전은 받지 않겠습니다. 농부들이 받았던 엽전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죽은 돈을 살리기 위해 쓴 것이니 도로 받을 수는 없다네. 자네들이 그 엽전을 값있게 쓰면 엽전 네 잎이 모두 살아나는 것 아니겠나? 부자 영감의 말을 들은 농부들은 엽전 한 입씩을 받아들고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 영감은 돈괴를 정리하다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엽전을 발견했어요. 부자 영감은 당장 하인을 불러 말했어요. 대장간으로 가서 엽전의 귀퉁이를 땜질해 오너라. 예, 주인님. 하인은 달려가서 대장장이에게 엽전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 엽전의 귀퉁이를 땜질해 주세요. 이 엽전을 땜질하려면 품삯을 3입 받아야 하는데 한 입짜리 엽전을 땜질하려고 3입을 쓴다면 손해가 아닌가? 대장장이의 말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인은 엽전을 도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엽전을 도로 들고 왔느냐? 하인은 부자 영감이 묻자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주인님, 이 엽전을 땜질하는데 품삯이 3입이나 든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하인에게 물었어요. 엽전 한 잎을 고치려고 3잎을 쓰면 2잎을 손해본다는 말이랬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인은 말을 이었어요. 엽전 3잎으로 한 잎을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로 들고 왔습니다. 하인은 분명히 주인이 칭찬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자 영감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엽전은 고쳐야 하니 어서 다시 대장간에 다녀오거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부자 영감은 자신의 생각을 하인에게 말해주었어요. 돈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도 돈이 재구실을 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란다. 귀퉁이 떨어진 엽전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자 영감의 물음에 하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죽은 돈이 되겠지. 그렇지요? 이 엽전을 수리하면 내 돈 한 잎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에게 주는 세 잎을 합하여 나랏돈 네 잎을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대장간에 가서 땜질을 해오라는 뜻을 알겠지? 하인은 미심쩍은 듯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인님, 그래도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부자 영감은 하인에게 대장장이에게 줄 엽전 세 잎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부자일수록 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내 손에서 떠난 이 세 잎의 엽전은 제 몫을 다할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보람된 일이 아니냐. 그제야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인은 대장간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인처럼 돈을 귀하게 여겨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하인은 주인에게서 배운 돈의 귀중함을 몸소 실천하였어요. 나중에 많은 돈을 모아 귀하게 쓰이게 되었죠. 모두 올바른 주인에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었답니다. 우렁이 각시. 글 김주현, 그림 전병준. 혼민출판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부지런해서 살림살이가 넉넉했지만 혼자 살고 있어서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면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중얼중얼거려 외로움을 달랬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논일을 하며 말했어요. 이 벼가 익으면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먹고 살지. 누가 말하는 거야? 젊은이는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죠. 이 벼가 익으면 누구랑 먹고 살지? 나랑 먹고 살지. 가만히 들으니 젊은이의 발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젊은이가 벼포기를 헤쳐보자 거기에 주먹만한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우렁이는 젊은이를 보자 부끄러운 듯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참 이상한 우렁이네. 데려다 길러볼까? 젊은이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물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젊은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그러고는 저녁 늦게나 되어서야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언제 밥을 지어 먹지? 그런데 젊은이는 방문을 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방 안에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어이, 배불러 잘 먹었다. 그런데 누가 밥을 지어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항상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거참 이상하네. 누가 밥을 지어놓는 걸까? 젊은이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꾀를 내었어요. 하루는 일하러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서다가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 숨었죠. 벽 뒤에 숨어 잠시 집안과 마당을 살피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저게 뭐야? 부엌에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얀 연기는 우렁이를 넣어둔 물 항아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물항아리에서 어여쁜 각시가 사르르 나왔어요. 저럴 수가. 젊은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각시는 밥을 지을 준비를 하느라 솥에 물을 끓이며 바삐 움직였어요. 그때 젊은이가 문을 벌컥 열고 부엌으로 들어가 각시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상을 차려놓았군요.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요. 젊은이가 두 손을 모으고 간곡히 말했어요. 그러자 각시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된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오? 각시는 그 이유를 젊은이에게 들려주었어요. 각시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어요. 그런데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땅에 내려와 우렁이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벌을 다 받고 나면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각시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같이 살게 되면 슬픈 이별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싫어요. 나는 지금 당장 각시와 살고 싶어요. 젊은이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어요. 각시는 할 수 없이 우렁이로 돌아가지 않고 젊은이와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여쁜 내 각시.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맞은 젊은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렁이 각시가 남편의 점심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논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높은 양반이 탄 가마를 메고 지나갔어요. 물러가라! 섞어라! 우렁이 각시는 얼른 엎드려 절을 했어요. 어허? 저 여인은 누구인고? 양반은 우렁이 각시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양반은 예쁜 우렁이 각시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참으로 어여쁜 여인이구나. 평생 호강을 시켜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러자 우렁이 각시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이 있으니 보내주세요. 하지만 심술궂은 양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렁이 각시를 억지로 가마에 태우고는 떠나버렸어요. 우렁이 각시가 없어지자 젊은이는 크게 슬퍼했어요. 다 내 탓이야. 각시가 기다리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젊은이는 더 이상 일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 울기만 하다 젊은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렁이 각시와 젊은이가 살던 집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파랑새는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마당을 뱅뱅 돌았죠. 마을 사람들은 우렁이 각시를 그리워하던 젊은이가 파랑새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 글 조항록, 그림 이희탁. 훈민출판사. 철썩 철썩 쏴.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몹시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난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아내는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쌩쌩 휘잉.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어요. 이런 날에는 물고기들도 꼼짝 않을 거야. 어부의 생각대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조금 뒤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물이 아주 묵직했거든요.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나 봐.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항아리였어요. 어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별 수 없지. 이 항아리라도 가져가야지. 어부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웬 항아리예요? 물고기는 못 잡고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 가지고 왔어. 아내는 어부의 말에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집에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내다 버리고 쌀을 구해와요, 쌀을. 아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어부는 머쓱해 항아리만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스르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어부는 너무 놀라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내가 재빨리 도령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쌀을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뒷마당으로 가보세요. 과연 뒷마당에는 쌀가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부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감, 잘 됐어요. 도령에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러자 어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쌀이 저렇게 많으니 됐소.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지만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도령에게 달려갔어요. 도령이 어디 갔지? 마당에는 항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보았죠. 옳지. 그래, 영감. 어서 항아리를 어루만져 봐요. 이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다시 스르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아내는 기뻐하며 얼른 말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을 많이 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마당에 보물이 가득 쌓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3가지뿐이니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도령이 항아리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아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쿠, 왜 그렇게 미련해요? 난 아직 갖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어부는 조용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겨우 3가지 소원이 뭐야? 영감, 내일 바다로 나가 그런 항아리를 몇 개 더 건져와요. 어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것 좀 봐. 아이, 좋아라. 다음 날 아침 도령의 말대로 마당에는 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하하호호 웃으며 어부에게 말했어요. 빨리 바다로 가 항아리를 더 건져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욕심을 그만 부려야 할 텐데. 터벅터벅 어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부가 바다로 나간 사이 아내는 도령을 불러내 3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나를 젊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아내는 거울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쩜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예쁜걸? 그런데 아내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예쁜 내가
어부의 아내로 살 순 없어. 영감이 새 항아리를 가져오면 왕비가 되고 나서 못난 남편을 내쫓아야지.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내의 얼굴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거울에는 쭈글쭈글 늙고 욕심과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비쳤죠.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는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뿐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보물도 뒷마당의 쌀가마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이고 머니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아이고. 그제야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오? 저녁 늦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어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 벌을 받았어요.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부는 흐느껴 우는 아내를 다독거려 주었어요. 울지 말아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소. 그 뒤 아내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 글 김주현, 그림 지정숙. 혼민출판사. 옛날에 어떤 색시가 신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색시는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태어난 아기는 다름 아닌 구렁이었어요. 어머나, 이를 어째? 색시는 슬펐지만 낳은 자식이 구렁이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삼태기 안에 넣고 부엌에서 살게 했어요. 구렁이는 하루 종일 삼태기 안에 가만히 있다가 밥을 먹을 때만 스르르 기어 나왔어요.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세 자매가 집으로 놀러 왔다가 부엌에 들어가 구렁이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 웬 구렁이가 부엌에 있지? 첫째 딸이 막대기로 구렁이를 탁탁 때렸어요. 아이, 징그러워. 둘째 딸도 막대기로 구렁이를 쿡쿡 찔렀어요. 언니들, 그러지 마. 막내가 가로막으며 언니들을 말렸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구렁이를 달래주었죠. 울지 마라, 구렁덩덩 까꿍. 엄마가 돌아오자 구렁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옆집 셋째 딸한테 장가둘래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기가 막혔지만 조용히 타일렀어요. 구렁이는 사람에게 장가갈 수가 없단다. 그러나 구렁이는 막무가내로 졸랐어요. 장가 안 보내주면 아궁이 속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구렁이는 정말로 아궁이 속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 수 없이 이웃집에 청혼을 하러 갔어요. 하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돌아왔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죠? 이상하게 생각한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구렁이 아들이 댁의 셋째 딸한테 장가들겠다면서 아궁이 안에서 통 나오지를 않네요. 저런, 얼마나 속이 상할까. 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정이 많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셋째 딸에게 말했어요. 얘야, 옆집 구렁이가 너한테 장가를 들겠다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그게 말이 돼요? 어머 세상에, 그 구렁이 미쳤나봐. 그러나 셋째 딸은 다소곳이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구렁이한테 시집 갈게요. 마침내 셋째 딸과 구렁이가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이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혼례식을 보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기 와요, 저기. 허허, 거참 희한한 일일세. 사모관대를 갖춘 구렁이가 담 위에 걸쳐놓은 통나무를 타고 쓱쓱 기어왔어요. 셋째 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살짝 감추었죠. 혼례식을 치르고 난 첫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구렁이 신랑이 섹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뜨거운 물 한 통만 가져오시오. 섹시가 뜨거운 물을 가져오자 구렁이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면서 잘생긴 젊은이가 나왔어요. 나요, 섹시. 구렁덩덩 구렁이 신랑이요. 섹시는 너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기뻤어요. 다음날 막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언니는 배가 아파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된 구렁이 신랑을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불렀어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갈 때였어요. 이것을 잘 간직해 두시오. 만약 없어지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오. 구렁덩덩 신선비는 구렁이 허물을 섹시에게 주었어요. 섹시는 구렁이 허물을 복주머니에 넣고 잘 간직했어요. 그런데 심술 맞은 언니들이 복주머니를 몰래 열어보고는 구렁이 허물을 태워버렸답니다. 어머! 이를 어째? 뒤늦게 달려온 섹시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덩덩 신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섹시는 남편을 직접 찾으러 길을 나섰어요. 까마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못 보았니? 섹시가 연못가에 있는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거기 쏟아진 쌀을 씻어주면 가르쳐줄게요. 섹시는 쏟아진 쌀을 모두 주워 깨끗이 씻었어요. 이제 멧돼지에게 물어보세요. 섹시는 멧돼지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를 못 보았냐고 물어봤어요. 꿀꿀. 이 칡뿌리를 캐주면 가르쳐줄게요. 섹시는 멧돼지에게 칡뿌리를 캐주었어요. 이제 농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섹시는 논에서 일하는 농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논을 다 갈면 가르쳐주지. 섹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논을 다 갈았어요. 이제 빨래하는 할머니한테 물어봐. 섹시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빨래를 다 하면 내 가르쳐주지. 섹시는 또 빨래를 모두 빨아놓았어요. 내가 주는 항아리 뚜껑을 타고 이 막대기로 노를 저어 냇물을 따라가 봐. 할머니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소곤소곤 일러주었어요. 섹시는 항아리 뚜껑을 타고 막대기로 노를 저어 냇물을 따라 졸졸졸 흘러갔어요. 호이! 구렁덩덩 신선비네 쌀 그만 먹어라! 한 아이가 넓은 논에서 참새를 쫓고 있었어요. 얘야, 너는 구렁덩덩 신선비네 집을 아니? 섹시가 묻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언덕 위 기아집에 살고 있는 우리 주인인걸요? 섹시는 남편의 모습이 몹시 보고 싶어 기와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시끄러워라. 누구시오? 문 안쪽에서 하인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섹시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먹을 것을 구걸했어요. 하인은 곧 문을 활짝 열고 밥 한 그릇을 섹시에게 주었어요. 여기 있어. 어서 가시오. 고맙습니다. 섹시는 밥그릇을 받는 척하다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이 아까운 것을... 섹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알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인은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밤이 되자 색시는 마당으로 나와 달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향에 있는 내 색시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그것은 틀림없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목소리였어요. 내 신랑 구렁덩덩 신선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색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구렁덩덩 신선비가 나타났어요. 여보! 서방님! 둘은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